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학회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특별 세션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ECD 사회지표 분석을 통한 2020년대 사회 전망을 주제로 한 분의 발표와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전체 이 세션의 운영은 부산대학교의 이원익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번 세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그리고 OECD 사회지표 분석을 통한 2020년대 사회 전망을 주제로 최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세 분 병금선, 권진, 김준표 선생님께서 각각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최 교수님께 넘기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뭐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인 것 같고 굉장히 뭐 발표 하나고 이제 토론하시는 거니까 뭐 시간은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본 여러 학회에 비하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한 30분 정도 발표 시간으로 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토론자분도 한 10분씩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질문과 답변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균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의 최균입니다. 이 사상 이 유례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국민 모두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 계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좋은 페이퍼도 써서 발표도 해야 되는 게 참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이건 뭐지?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는데? 그거 좀 활성화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최 측 계신가요? 이제 됐습니다. 네. 예, 이제 보이십니까? 네. 보이세요? 오케이.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OECD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at a glance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를 이제 수록한 보고서를 우리가 좀 시계열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세계적인 위상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그러한 그 연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국제 비교 연구를 할 때 상당히 그 함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이런 비교 연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OECD 지표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항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포괄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국가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점에서 좀 더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떤 점에서 좀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어떤 세계적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목차는 이제 및 사회통합 지표, 그리고 자활 지표, 그리고 형평성 지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사실 이제 그 2008년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전과 그 이후에 또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떤 코로나19 이 오므로 해서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이후에 어떤 새로운 뉴노멀 사회는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추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보는 것이 하나의 연구의 목적인데요. 그걸 전반적인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러한 그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OECD 지표는 크게 이제 일반, 사회통합, 자활, 형평성 이와 같은 큰 네 가지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분류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과학의 어떤 지표와는 또 이렇게 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구 추이,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정부의 고용, 실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속 기간, 그리고 불평등, 빈곤, 그다음에 비경제활동급여, 실업급여, 사회지출 이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의 분석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제 2008년 금리 이전과 그리고 그 직후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이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이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사용된 그 로 데이터는 이제 OECD에서 추출한 자료다 하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추이를 보겠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OECD 성장률은 10%에서 10년에 0.6,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0.7% 수준에서 18년에 0.37%를 감소. 전반적으로 이 선진 산업 국가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 성장률이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 인구 수가 감소는 아니죠. 전체 인구 수는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노인 부양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OECD 평균 노인 부양비는 07년 2%에서 18년 0.26%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노인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년 기준 노인 부양비가 0.45%를 상회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들립니까? 들리는 거는 뭐 조금 문제가 끊기긴 합니다만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슬라이드를 지금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요?
지금 제일 첫 표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슬라이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게 이제 제대로 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속도가 못 따라가는. 지금은 이제 이제 넘어갑니까? 네, 지금 4번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6번. 네. 예. 그러면 요거 지금 노인 부양비 보이십니까? 지금 네, 노년 부양비 노인 보고 있습니다. 부양비. 네네. 예. 자, 요까지 설명을 드렸고 혹시 괜찮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와 관련 채팅창에 PPT를 공유를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PPT가 없으신가요 지금? 네. 토론자분들이 PPT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떠세요? 잘 보이십니까? 지금도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지지망 질문의 예응답률, 사회적 지지 보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지지 보이시죠? 예, 그럼 요거 지금 사회적 지지망 여기 대해서도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지지망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예라고 응답한 그 응답률을 의미하는데요.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약 90% 수준인데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70% 후반에서 약 한 80%에 아직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지망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80%를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최근 와서 이런 그 사회적 지지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런 그 지표 분석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OECD 국가들 16년도 기준으로 한 4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 중후반에서 약 한 30%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최근 와서 약간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수준이지만 역시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파란 점선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 대한 신뢰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 인구 격차 관련해서 보면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이제 05년에 17.4%에서 18년에는 이제 약 13.8%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5년 그리고 10년에 한 39.6%에서 최근 18년에 와서 한 34.1% 수준으로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와 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그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여기 임금 격차의 기준은 그 성별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임금 격차는 다른 OECD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감소하는 추세의 그 추세선은 따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절대적인 그 수준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민 사회통합과 관련된 그 소결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의 그 가파른 인구 고령화 현상은 결국 그 노인 부양비의 급격한 그런 상승과 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이제 노인 부양과 관련된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 사회적 지지 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이 네트워크, 이 사회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회 네트워크 구조를 다시 재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밑에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값이 바로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사회적 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신뢰 또는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가는 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 그 자체를 먼저 선행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녀 간의 이 성별 인권 격차가 굉장히 과도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자활인데요. 이 부분은 자활이라고 OECD에서 그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뭐 주로 소득, 빈곤, 그리고 불평등, 또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실업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약 65%에서 70%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66%로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는 제가 알던 그 우리나라 노동 통계와 좀 수치가 다릅니다. 아마 국제사회는 이렇게 아마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고용률 측면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의미가 없죠. 큰 변화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이 증가했다가 이제 최근 18년에 와서 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공공지출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OECD 국가들의 경우에 이제 뭐 공실년에 1.11%에서 이제 10년에 1.55%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7에 0.45, 0.61, 그다음에 17년도에 0.64%로 증가했죠. 그 결국 이제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 역시 OECD 국가들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국적 노동시장 정책에 따라서 공공지출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장 정책 관련 공공지출 임금 살포시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임금 살포하는 데에 이제 대다수의 비용을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에 한 예산의 80%를 쓰지만 우리나라는 단순 임금을 지급하는데 8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공공지출의 구조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속 기관인데요.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자들의 그 근속 기간은 한 약 10년 정도로 이제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로데이터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과 관련된 경제 위기 이후에 OECD 국가는 감소했으나 이제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검증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업률은 우리나라는 뭐 거의 그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큰 실업률의 위기 변동이 없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OECD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이 경제 위기 직후에 증가했다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 중점을 둬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처분소득 기반 진위계수인데요. OECD 국가들의 진위계수가 0.31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2011년에 0.4에 가까웠다가 17년에 이제 0.36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가처분소득과 관련된 진위계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세전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진위계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후소득, 사후소득 기준 그 진위계수가 있는데, 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진위계수가 이제 0.36 수준이면은 이 수준이 굉장히 사실 높은 거죠. 높은 것이고, 실제 지금 통계청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진위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0.36이라는 진위계수가 이제 무엇을 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진위계수로 봤을 때 자꾸 이제 뭐 0.4에서 0.36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그 은퇴 이후 연령대에서의 그 진위계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진위계수가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죠. 중위소득 50% 미만 상대빈곤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17.4% 수준의 상대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OECD 평균 경우에는 한 1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절대빈곤과 함께 절대빈곤의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분석했을 때도 여전히 OECD 국가보다 그 수준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대빈곤율 및 이제 빈곤 갭 비율인데요. 근데 뭐 이것은 앞에 본 것과 같이 사실은 그 상대빈곤의 그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비경제활동 급여와 관련된 그 분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실업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그 소득이 얼만큼의 이전 소득을 대체하는가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이와 같은 비경제활동 급여의 그 수준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지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만 국가 제도에 의한 그 소득 대체 내지는 어떤 소득을 보전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보장 급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인데요. 이제 실업급여도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실업급여 수준이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는 이런 실업급여의 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실업급여 성별 이제 수급자 규모를 이제 보시면 알지만 사실 이제 남성 수급자 규모와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가 이제 2013년 이후에는 이제 이 현상이 반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실업급여의 수급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OECD 국가들의 대비 공공사회 지출을 보면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공사회 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뭐 OECD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보건 분야의 지출이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이제 이 올드에이지 펜션 이제 연금과 관련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비중이 높아진다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비율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분야별로 이게 봤을 때 보건 분야를 이 지출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 지출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지출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건강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 현물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과 관련된 그 지표 분야에서의 를 말씀드리면 이 빈곤과 불평등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러한 사회적 위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높고 또 이 규모가 쉽게 감소하지 않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대 빈곤 계층의 어떤 그 절대적인 수가 계속 상존하고 있고 또 그 하위 소득 계층 특히 소득 하위 30~40% 계층의 그 소득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보장 체계의 혁신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가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역시 그 소득의 문제, 돌봄의 문제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뭐 노인 가구라든지 또는 뭐 청년 단독 가구 이제 이런 가구의 증가 결국에는 이제 소득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 또 돌봄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또 지식 정보 사회의 급격한 도래, 또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급격한 진전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런 정보 격차에 따른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산업의 도래에 따른 이 근로자들의 보호 문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떤 사회 갈등,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분배 구조, 이 분배 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도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형평한 분배 구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형평한 분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이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형국으로 인해서 이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이념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서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노인 인구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역시 이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소득계 문제, 즉 빈곤의 문제와 이 돌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기초임금을 통해서 과거 한 49% 정도 했던 상대 빈곤율을 지금 한 43.4% 수준 인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 이 노인들의 이 상대 빈곤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에는 가족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임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 확충인데요. 뭐 최근 청년 실업률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그런 일자리마저 소멸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지지망이 굉장히 이제 원활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사회가 그 자살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몽해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어떤 그 사회적 지지망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갈등의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의 실현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좀 새로운 사회 개혁을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두서없이 쭉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 이제 연구에 참여해서 이런 그 보고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세계화도 얘기를 했고 뭐 인류 국가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OECD 국가들 또 우리가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이렇게 견주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 좀 우월하게 우월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뭘까? 이제 그런 거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 사회 발전 수준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추동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서 사회 개발 내지는 어떤 사회 어떤 구조의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우리 세 분 토론자분의 좋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경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OECD 사회 지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표를 하나하나 또 분석해 주시고 이것들이 가지는 이걸 통한 또 2020년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주시고 또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까지 잘 분석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각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다 나누어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 그 발표 순서에 맞게 제가 토론자 분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토론 순서를 좀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 및 사회 통합 지표에 관련한 내용들을 토론해 주실 예명대학원 대학의 권진 교수님으로부터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경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도 확인하고 추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렇게 다 두루 봐주셨기 때문에 어떤 함의를 어느 수준까지 깊이 있게 진전시키실지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감히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토론자의 한 명으로서 이 주어진 어떤 데이터나 분석의 상황에 맞춘 토론이라는 한계가 하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영역에서 저의 어떠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인구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정부 신뢰,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보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었던 부분들 이제 두 가지 정도 큰 질문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추이를 보셨을 때 이제 유형별로 구분을 해주셨고 대표 국가를 선정을 해주셔서 그 국가와 한국의 어떤 쭉 추이를 이렇게 선 그래프로 보여주신 그래프들을 보면서 혹시 이 대표 국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찰이 있으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각 유형의 대표함에 있어서 가장 혹시 뭐 높은 값이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 대표 국가를 선정해 주셨는지 그거는 제 이제 궁금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일단 한국에 대한 함의를 내셔서 제시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대부분 동의가 되고 저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대응책들 그리고 방향성들 크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주요 국가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제 대표 국가라고 저는 이제 좀 초점을 두고 봤는데 그 대표 국가들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방향성 간략하게나마 나중에 이제 보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신다면 조금 더 비교적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함의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 뭐 질문이자 그냥 함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두 가지 큰 질문이었고요. 제 간단한 읽으면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인구와 성별 임금 격차라는 이 저출산 고령화의 내용을 크게 보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좀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인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워낙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이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만 여성들의 어떤 팍팍한 삶, 돌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전히 어 지금 성별 격차 이런 것들이 정말 깨어지지 않고 크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연구에서는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분석의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남성의 그 육아 참여 이런 부분들로 이제 썼는데요. 일가정 양립인데 지금 일단 제도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성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당위적으로는 많이 왔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향유하고 있는 시간을 분석을 하거나 소득을 분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로 드러나는 바는 굉장히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남성들이 여성과 비슷하게 어떠한 가사를 한다든지 무급 노동에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당위적인 측면의 가치관들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행동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냐면 남성들이 실제로 어떤 육아 그리고 집안에서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 무급 노동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제도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현재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관련한 임금, 뭐 육아휴직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많은 유의책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공기업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수치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의 방향성은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좀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초부터 좀 이렇게 우리 현실의 삶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이 확충됨에 따라서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떤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차이의 문제, 그리고 인구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 이 보고서의 이민자의 문제는 아마 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워낙 노령 부양비 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좀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고 대학도 지금 굉장히 어떤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실업, 그다음에 니트. 그래서 정말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그 인구 때만 봐서는 뭐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노년 부양비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못 찾았었다라면 죄송하고 아니라면 좀 우리 보고서에다 그런 부분들도 언급해 주신다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가 또 다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른 파트는 사회적 지지와 이제 정부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요. 커뮤니티 케어와 그 방향들을 보면서 실제 다른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이나 현장에 계신 실천가들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뇌리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어떤 또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연대나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복지 공동체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미 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어디 우리가 살 때도 이웃하고의 어떤 쟁점이나 싸움이 되는 부각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분들과 어떤 상생한다거나 뭐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각박해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가족의 삶에 조금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라면 정부가 크게 보고 있는 이 어떤 복지 공동체 조성이라든지 마을, 지역 사회를 통한 어떤 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와닿는 이 정책인지 좀 근본적인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회 지출의 측면이나 공공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반면에 정부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지 않는 부분들은 참 굉장히 두렵고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거버넌스 차원의 어떤 그런 협의체들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탑다운 방식의 정책에 있어서 크게 변한 거는 없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면에서 정부는 직접 무언가를 시행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보다 현재 있는 민간 자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자의 역할로서 좀 시민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풀뿌리부터 어떤 복지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최근에 서울의 한 자치구의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청년들과 또 그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냐면, 우리는 사실 굳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뭘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가 제공해주는 일자리 사업 고맙지만 내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나 나를 증명해야 되는 필요를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사업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도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고 퍼져 있는 민간 자원들을 정부가 왜 그것들을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든다. 어쨌거나 복지라는 것이 목적적으로 봤었을 때 좀 공공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 그것들을,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또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오픈해주고 열어주는 방식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진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일반 및 사회 통합 지표와 관련한 본인의 또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에 대한 답변하고 또 토론 내용에 대한 또 하실 말씀이 발표자께서 또 있으시면 요거는 세 분의 토론을 다 듣고 그 후에 또 발표자께서 답변하시고 또 한 더 이제 추가 발표를 해주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론으로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김준표 교수님께서 자활 지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준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형식의 이제 학회에 또 참여하게 돼서 나름대로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참여해서 거기서 온라인 녹화는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는 또 새로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제 소사이어티 에드 글랜스 이제 보고서 자체가 경년제로 발간이 되고요. 이제 OECD 국가별로 이제 사회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사점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론자로도 참여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본 연구가 이제 의도하고 있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망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신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 분석에 대한 건 적절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처음 맞는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내 경우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에는 또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국가적 위기를 겪은 다음에 그런 사회 변동을 확인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유사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성과가 워낙 방대하고 또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사회 예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시금석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더 이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활에 관련된 그런 지표를 이제 맡았고요. 지표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률의 변화부터 먼저 보시자면은 이제 국내 경우에는 이제 OECD 평균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서도 제시해 주셨다시피 이제 여성 고용률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서 좀 낮기도 하고요. OECD 평균과도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고용의 어려움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실업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와는 좀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께서는 이제 이런 결과의 원인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부침이 좀 적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소결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은 또 이제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 위기 후에 이제 공공지출 비율이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 관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은 그런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노동시장 공공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공공지출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이제 공공지출이 많았던 국가와 또 적었던 국가를 좀 구분을 해서 다시 국가별로 이제 유형을 구분하면 좀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속기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이제 핀란드와 폴란드 이 두 경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양 극단에서 좀 다른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있다면 더 재미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위기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서 이제 연구자께서 많은 이제 의견을 추가해서 정리해주고 계셨는데, 본 이제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언제죠? 2000년대 후반이죠. 국제적인 이제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현재 정부와 그 당시 정부 간의 그런 뭐 정책적인 차이라든지 이념적인 차이에 있어서도 좀 더 그것들을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의 방향이 이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으로 몇 가지 이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사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것에 저도 이제 100% 동의를 하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권진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신 내용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비공식 자원들까지도 이제 정책의 이제 대상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진주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있는 진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는 아니지만서도 진주시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하나의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맞춤형 복지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좋은 세상이라는 이런 민간 주도의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제 공공 예산의 사용 없이 이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주민들 간의 상부상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자원들까지도 이제 모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대상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상대 김준표 교수님 토론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토론 이제 들어보기 전에 지금 우리 요 줌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이 그대로 또 유튜브로도 지금 바로 생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간중간 유튜브를 확인하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바로 아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또 이게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좀 소통하기는 좀 힘들어서 혹시나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발표자나 토론자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전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은 형평성 지표에 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입니다. 병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병금수아입니다. 워낙에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또 새롭게 뭔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방대한 연구이고 굉장히 장기간의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굉장히 큰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형평성 지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심층적으로 토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만 봤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딱 듣고 나니까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이 연구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과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교훈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금융위기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분석해 주신 결과도 보면. 근데 그 OECD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걸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가장 최근에 좀 겪었던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관련해서 좀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응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함의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표들 분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빈곤율이랑 진위 개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좀 특이한 부분도 어쨌든 우리나라 빈곤율 자체가 막 대단히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걸 떠나서 빈곤 갭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진위 계수 자체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의 상황 자체가 각 나라마다 다른 충격으로 오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충격이 결과가 되게 격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일시적인 여러 지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은 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내년쯤에 나오는 다른 여러 사회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노인 인구의 경우에 이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분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기초연금 지원을 받으셨고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로 연령대의 경우에는 이 급격한 고용 충격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안전망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소득 안전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또 궁금했던 부분이 그 자녀 유무에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순대체율 변화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수를 보면은 그 PPT 파일의 페이지 2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2015년부터 자녀가 있으면은 그 순대체율 변화가 되게 커졌고 그리고 인제 교수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시긴 했는데 혼자서 아이 둘을 이제 키우는 경우에는 이 순대체율이 감소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이게 인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혼자서 돈을 벌어서 아이 둘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게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앞부분 분석 내용이었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지지가 결국엔 친척이나 주변의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게 나라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단독벌이로 하고 계신 호벌이이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실제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 '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 자녀 유무에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순대체율 변화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수를 보면은 그 PPT 파일의 페이지 2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2015년부터 자녀가 있으면은 근로 연령대의 경우에 계속 기초연금 지원을 받으셨고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로 연령대의 경우에는 이 급격한 고용 충격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안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부분이었어요.
게 좀 드러난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위험이 좀 집중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것들을 좀 부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도대체 뭐가 돼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성이랑 남성 중에서도 이제 그 여성 수급자 비율이 많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 실업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의 어떤 관대성을 보여주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고용 충격이 여성들에게 또 집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인제 좀 연결을 해서 지금의 고용보험 여러 가지 자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을 해 보면 굉장히 함의가 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회 지출로 넘어가서요. 사회 지출과 관련해서 이제 현금 급여가 이제 2015 년부터 우리나라는 증가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이 확대돼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근로 연령대를 위한 현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OECD 자료에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 수당이랑 현물 수당을 연령대로 좀 구분해서 비교 분석을 한다면 이 당시에 인제 현금 급여 부분의 증가가 근로 연령대에 집중됐는지 아니면 이제 노인 연령대에 집중됐는지를 좀 구분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현금 수당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언을 말씀해 주실 때 대부분 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을 텐데요. 근데 딱 한 가지 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제언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이게 정년이 인정되는 중상층 이상의 이제 중장년이나 노인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노인을 앞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좀 하층의 어떤 그 불안정 노동으로 전체의 생애 근로 생애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년 연장 말고 다른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는 계속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노동시장 안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인제 지금 현재 중장년인 분들이 노년이 됐을 때 과연 이 노후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쪼끔 해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는 청년 연구를 엄청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권진 교수님께서도 청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만난 청년들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래 이제 청년 정책 자체가 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주는 그런 것 위주로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되어 왔는데 막상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확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분석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은 제가 인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 근로 연령대를 위한 소득 지원이란 건 결국에 노동시장에 잘 들어가게 하고 그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이 고용의 충격을 갖다 덜어줄 수 있는 소득 안전망을 잘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노동시장 언저리 아니면 노동시장의 그 불안정한 틈새에서 있는 이 근로 연령대를 위한 안전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 분석해 주신 이 결과들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도 좀 더 이 고용 안정 말고도 이 근로 연령대를 위한 소득 지원이라든가 빈곤과 관련해서도 쪼끔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의견을 좀 더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뭐 발표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지만 토론 내용도 세 분이 굉장히 많은 뭐 토론을 해 주셨고 뭐 직접적인 질문도 있습니다만 또 간접적인 또 이런 더 듣고 싶은
그런 좀 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제 능력으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께서 직접 뭐 정리하시는 대로 네,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분께서 뭐 답변과 또 토론에 대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지금 마이크 안 켜져 있습니다. 예. 예, 됐죠. 예. 자, 이 세 분, 우리 토론자분, 우리 아주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이제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세 분께서도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 또 토론 내용도 이제 굉장히 광범위로, 그래서 제 능력이 이것을 다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분 보니까 또 세 분들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질문 주신 것들 그리고 의견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권진 교수님께서 그 대표국가 선정 기준이 뭐냐, 또 이 대표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레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대표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큰 변화 추이에서 굉장히 큰 변화 폭을 보인 이제 그 국가를 우리가 이제 대표국가라고 선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 국가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 그러나 더 특이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다 하는 거.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 교수님이 토론해 주신 이 내용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뭐 제도주의적 관점이 아니지만 어떤 제도의 형성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격차를 봤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평균 구속 연수도 길고, 그리고 우리가 학력별, 뭐 지금 여성들의 학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또 이제 그 임금 구조가 이제 또 연공 서열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이와 같이 명목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공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이제 그걸 우리가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가져오게끔 하는 그 요인 때문에 사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공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결국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남성의 이제 가사노동 참여, 일종의 그 문화적인 거죠. 문화적인. 우리가 뭐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족 정책을 또 확대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쪽에서 이제 뭐 법을 만들고 뭐 이제 관료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대외 남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의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뭐 하나씩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점진적인 어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연금 분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금문화일과는요. 90년대 초반에 이 여성계에서 들고 나와서 그 연금법에 적용을 시켰어요.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금에서의 그 분할연금권은 그렇게 빨리 제도화가 되는데 왜 다른 그래서 가사노동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빨리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그 뭘까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민자 문제는 뭐 지난 제3차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려다가 결국 못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민 문제를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민을 통해 가지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 하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일되면 어떻게 할 거냐? 통일되면은 이제 북한의 유휴 노동력이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뭐 언젠가 통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쓸 수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썼을 때 어느 나라 민족을 우리나라에 이민시킬 것인가? 근데 결국에는 중국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중국에 이민을 개방했을 때 과연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문제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쉽지 않다. 왜? 이미 이제 아파트 거주마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그 소위 말하는 공동체 정신 내지는 공동체 의식이 이미 사라졌다. 그런데 이런 그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고 하느냐는데 저는 뭐 그런 주거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OECD 관련 통계 중에 이제 사회통합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특히 노인들이 그런데요. 뭐냐면은 은퇴 후에 참여하는 그 사회적 활동, 참여하는 뭐 이제 사회적 클럽의 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노인들이 뭐 6개, 7개면 우리나라는 뭐 1개,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동창회도 잘 안 나가고 뭐 이제 뭐 마을에 그 이제 지역이 되겠죠. 지역에 뭐 취미 모임 그런 것들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고립화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을 엮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은 서비스 주는 데 익숙했지. 사람과 사람들을 엮어주는 그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과 개인, 이렇게 어떤 조직, 기관과 개인과의 네트워크 연결망은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뭐 끈적끈적하다 굉장히 신속하다. 그렇지만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횡적인 네트워크를 엮어주는 전문가도 없었고 기구도 없었고 그런 문화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급 구조가 우리가 문봉장 이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붕괴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민간 대 민간 간의 관계를 엮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학연과 지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연문화, 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 자체가 결국에 우리 시민사회의 행적인 네트워크를 좀 원만하게 작동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구 사회는 이제 종교국가죠, 사실은. 그래서 종교들이 사실은 그런 시민사회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네트워킹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는 그런 시민사회를 링킹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세퍼레이션 시키는데 더 앞장섰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사회 내에서의 건전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도 뭐라고 이제 답변 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사회를 횡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네트워킹이지 수평적 관계의 네트워킹은 없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수평적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공 교수님 말씀 중에 바로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이지 시민사회를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거버넌스란 말이다. 거버넌스 말 정말 싫어합니다. 협치란 말 싫어해요. 왜 협치를 합니까? 하라면 다 하는데 굳이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그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이 굳이 민간에게 협치하자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민간의 시민사회 자율성을 주지 않는 철저한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을 바뀌어야 되겠다. 시민을 지원하고 시민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바람직한 최근 그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높은 학력 속에서 그리면서 이 고용률을 이제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 들리세요? 중간에 조금 끊겼는데 이게 뭐라 예, 뭐 들리세요? 지금부터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균 교수님 좀 네, 좀 연결이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최균 교수님 혹시 제 말씀은 들리시나요? 예, 그 지금 예, 좀 들립니까? 네. 제가 김준표 토론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 실업률 얘기 하나 말했죠? 그래요? 이거 큰일 났네. 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혹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제 큰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점률은 큰 변화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 국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용들을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비가 한 60조 되잖아요. 60조. 60조 되니까 사실은 그 건강보험을 우리가 이제 현물로 따지지 않습니까? 현물로 따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현물 비중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비용은 거의 다가 바로 이런 그 노동시장 정책에 이제 지출하는 이제 어떤 그런 비용을 이제 쓰게 되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이런 인프라,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런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단기적인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자에 대한 그 어떤 비용 효과성이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변 박사님이 이제 청년 실업 내지는 뭐 이 수당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바로 그런 것과도 저는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역 지지 뭐 근속 기간은 뭐 잘 안 보여요. 아까 우리 김준표 교수 진주에서 이거 좋은 세상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야지만이 사실은 지역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지출 비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사회부장 지출이 GDP 대비 낮다, 높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절대적으로 GDP 대비 사회부장 지출을 따지는데 사실 뭐 다른 서구의 공공지출 구조를 보시면 알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약 40% 공공지출이 약 40%가 연금이거든요. 우리는 1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그 공공지출 규모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사회 수준을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비율 얘기를 또 하셨는데 사실은 답이 없죠. 답이 없고 뭐 지금 가구 형태별로 특정한 가구를 좀 특정하고 거기에 이제 소득 기준을 적용시켜서 좀 집중적으로 노인민번 제거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가구 형태를 좀 지정하고 그 가구 형태에 따른 어떤 선별적인 지원들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금 현재의 제도 형태 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한 그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뭐 근로 연령별 현금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청년수당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노인들을 위한 청년 연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지금과 같은 청년 인턴제는 굉장히 잘못된 제도예요. 사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노동의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 조사를 먼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청년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하는 그 기업에서 필요한 직종을 노동시장에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뭐 일정한 직업 훈련을 갈 때 여기 청년이고 대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갔을 때 국가가 실질적인 임금, 이제 훈련 수당 같은 게 되겠죠. 뭐 인턴 수당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싶은
개인의 그 자의적 선택이 가능한 시기에 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노인 빈곤 문제, 또 정년 연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남성, 여성 공이 한 72, 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제 노동을 이제 그 근로한 시간이 굉장히 퇴직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도권에 있는 노인들은 이제 퇴직 연령이 되고 이제 연금을 수급하면 이제 노동시간이 떨어져 나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이라고 했을 때의 그 정년의 개념을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원 기업에 맞춰줄 것이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문제뿐만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 이제 그 노인들을 좀 이렇게 특정화시켜서 좀 특화시켜서 우리가 별도의 또 훈련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 있는 노인들은 사실은 창업을 하라고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여태까지 월급 받고 살았는데 뭘 그걸 또 있는 돈 가지고 창업하고 노인들 고용하면은 그때 지원금 주면 되는 거지. 왜 뭐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수당을 준다지? 그런 식의 생각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편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선별주의적 요소를 갖춘 보편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차별적인 보편주의는 그야말로 아주 제한된 제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편주의라는 것을 어떤 절대 명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접근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심플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정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이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뭐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해 주신 발표자 최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뭐 아주 방대한 발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방대한 범위였는데 또 토론을 할수록 더 이게 깊어지고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끝이 없이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은 이미 또 넘어섰는데 뭐 제가 따로 이걸 다 정리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이렇게 발표자분과 토론자분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OECD 사회지표와 관련된 분석 그리고 이게 주는 2020년대 사회 전망 그리고 한국 사회 주는 시사점 아마 이런 이 연구가 아마 많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인용되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토론은 또 그분들의 또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 교수님 그리고 세 분 토론자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계속 시청해 주신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와중에 또 이런 좋은 행사 기획해 주신 학술대회 주최 측 모두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